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7가지 고질병, 그걸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7가지는 이제 그렇게 누가 이렇게 자료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7가지만 들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같은 상태로 되는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7가지의 고질병이 있는 반면에 제가 제시하는 이제 한국 교회 미래로 가기 위한 7가지 제안.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는 이 고질병만 고쳐서는 안 되고, 병을 고치면은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면 7가지 제안에서 뭐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거기 6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작은 교회의 새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작은 교회를 제가 스스로 스몰 처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작은 교회가 거의 70-80% 되는데 70-80% 되는 작은 교회들이 이 3가지만 있어도 좀 이렇게 절망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희망적인 교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6번째 작은 교회 새 전략, 이 7가지 제안은 꼭 병과 건강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교인들과 함께 이 문제점과 또 대안을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유익될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환에 필요한 전환의 원리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가면은 미국 교회 분석과 미국 교회의 처치 플랜팅 방향.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2024년에 올해 그 미국 교회를 미국 교회의 동향과 통계라고 하는 그걸 제가 스타디에서 그것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미국 초급성장 12교회 분석.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라든지, 또 그 교회가 쓰고 있는 언어라든지, 또 그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짧게 왜냐하면 뭐 길게 공부할 필요 없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목사님들이 알면은 그 핵심적인 걸 가지고 목사님이 셀프 스타디 하면 돼요. 그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극성장 교회를 다시 제가 분석하면서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4가지의 아주 특징들, 우리가 꼭 이런 배워야 돼요. 이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게, 제가 매뉴얼에 넣어놨지만은, 우리가 약한 게 3가지. 첫 번째가 콜링이 약해, 우리는.
일단은 목사님들이든지 교인, 성도들이든지 첫 출발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콜링의 문제가 있어요. 콜링. 나를 어디로 불렀는지,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이거를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그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쓰여져야 되는데 한 2, 3년을 이쪽으로 갔다 또 3, 4년은 저쪽으로 갔다가 또 5, 6년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뭐 어느 때는 뭐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또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뭐 이게 하나도 그 표대를 놓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뭐냐면 그 콜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 부르신 날 정확하게 그 부름의 내용을 안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불렀나를 안 거예요. 그 부른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방인에 관한 콜링이에요. 이방인에 관한 콜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름받은 순간부터 항상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사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역이에요. 제가 그 사도행전의 그 핵심 키워드 가운데 그 이방인 포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아주 많은 부분이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했지만, 출발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 교회의 주목적은, 교회가 하는 주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방인 사역이나 또 다민족 사역, 또 세계화 사역,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콜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세계화.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렌즈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와 연관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그 노벨상을 탔지만은 그 노벨상도 이제 우리가 보는 노벨상의 가치와,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을 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이 아닌 프랑스나 일본이나, 그래서 이번에도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러니까 책을 낼 때 출판을 할 때에 한국판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판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세계관이 급진보적 세계관이죠. 아주 급진보. 그냥 보통 진보도 아니고 프랑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회적 이념이 진보주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뭐냐면 전쟁과 폭력과, 그러니까 그 폭력을 다룰 때, 한국 사회의 폭력을 다룰 때 그 폭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동을 일으키고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글에서 나오는 폭력,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살인국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살인국가로.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여기서 낼 경우, 한국에서 낼 경우는 워낙 한국은 그런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 포괄적인 게 수용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런 책을 한국에서 내면은 벌써 노벨상은커녕 벌써 매도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길을 가려면은 그거는 한국 사회 밖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그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하는 그런 작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존경받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책들을 10대나 20대들이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면은 한국 사회는 살인사회라고 하는, 이미 그런 것들이 그 책에서 그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표현이 될 때는 그 극도에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극도로 지켜야 될 거. 근데 그 살인을 표현할 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그걸 표현해버리면 아이들이 그걸 읽을 때는 그게 그대로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아주 강력한 이 살인의 마음이 한쪽에는 있죠. 다른 사람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해야 된다는 글도 있지만은, 그런 글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동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동정의 대상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까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똑같은 거죠.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하고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한국 사회가 이미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상식이 무너지고 기본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큰 업적은 남겼지만은 그 업적의 뒤에는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정신 체계가, 그런 사회적 정신이 만들어져 버리면 젊은이 세대, 지금 자라오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교회 분석했을 때도, 미국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지 않죠.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영국 사회가 참 잘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왕이 있고 수상이 있는 거예요. 왕도 있고 수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우리는
절대 그걸 용납 안 하죠. 왕이면 그냥 왕을 죽이든지 내려서 그 다음 사람이 뭐든지 다 주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모든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왕의 군주가 있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와 국가가 균형을 이루면서 간다는 뜻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는 건물을 지으면 옛날에 졌던 거 다 두드려 엎어버리고 거기다 새 건물 빌딩을 쳐버려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밖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건축물은 밖에 있는 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 때는 그런 건축물이 없는 데다가 새 건물을 짓지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이렇게 짓지를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죠. 진짜 새 집을 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터 같은데 그런 토지가 있을 때 거기다가 집을 짓지 일반 예전에 200년, 300년, 500년 그렇게 내려오던 집들은 그대로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모던 스타일로 그 안은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밖에는 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 시대, 조선 왕조 500년, 그러면 그 500년은 없어져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임시정부, 그거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임자가 해놓고 간 거는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 해놨던 거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속성이 안 된, 목회자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잘해놓으면 뭐해요? 아무리 고생해서 잘하면 후임자가 와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없습니까? 교회를 아예 없앤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대형 슈퍼처치들. 슈퍼처치들이 전부 엄청나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절정에 있을 때, 지금은 절정에서 전부 다